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96%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 학급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친구들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한 명 혹은 없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또 시애틀이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 학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있을까요? 최근 2, 3년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빅테크 부모님들께서 코딩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창의력 사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셨었어요. 판도가 많이 바뀐 것을 느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결국 앞서가는 아이의 비밀, 미디어 지능의 저자이신 김소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자 인스타그램에서 해피메스라는 이름으로 교육 정보를 나누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십수년간 10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또 미국 영재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정말 상위권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미국 아이들은 뭐가 다른지, 미국 상위권 부모들은 어떤 게 다른지,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에서도 주재원 자녀분들이 학교에 종종 오시고는 하시는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점에는 제일 먼저 등수나 본인이 성취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초등학교, 특히 영재초등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하는 것에 집중을 굉장히 하고 또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를 위해서 이 문을 닫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할 때에도 체육 시간에 한 반에 가장 빠른 학생은 한두 명 정도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풀이 죽을 법도 하고 나는 쟤만큼 못 뛰어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아이들이 저 친구는 나보다 굉장히 빨리 뛰지만 나는 저 친구보다 더 오래 뛸 수 있어 라든지 나는 저 친구보다 자전거를 잘 타 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본인의 장점을 살펴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현재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네. 본인 스스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네. 저도 한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점수가 쭈루루룩 나오고 우리 반에서 제일 시험을 잘 본 친구서부터 제일 못 본 친구서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너는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난 학기보다 조금 더 성장했는가 혹은 내가 덧셈에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어려워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조금 더 자기에게 집중하는 성장형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정서 지능과 이 비교 이런 맥락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하나는 무조건 시킨다. 아니면 이걸 안 한다. 친구도 있으실까요? 진짜 조심하는 것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도 너는 정말 이걸 타고났다? 혹은 너는 이게 네 길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 걸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너는 꼭 치대를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그런 진로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제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신 편이었는데요. 무의식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촌 오빠들이 두 명이 다 의대를 진학을 했고 작은 아버지도 의사시고 아버지도 의사시고 이런 배경이 있는데 오빠들이 의대에 진학을 했을 때 분위기가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집안은 의사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그 분위기를 읽으면서 스스로가 나도 이런 것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쌓았던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울 때에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물론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도 뭔가 한 가지 분야에만 내가 너무 섣불리 아이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 걸 조심해요. 그래야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이게 정말 내가 즐기는 것인가? 이게 내가 했을 때 행복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런 표현들이 아이로 하여금 이걸 했을 때 부모님이 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가 동기가 되질 않기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메타 인지력이 높다라는 특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이 내 자신을 잘 모르고서는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가를 측정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 메타인지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미국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간단하게는 본인이 푼 문제를 실수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본인이 계속 돌아가서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또 글쓰기 시간에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오늘은 맞춤법 고쳐보자, 오늘은 스펠링을 고쳐보자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예 이 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적용해 볼 거야 라는 리스트가 쫙 나가요. 일종의 체크리스트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스펠링에 대해서 배웠다 라고 하면 그날은 내가 그걸 가지고 내 거를 스스로 보면서 스펠링을 자립적으로 수정을 해나가요.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편집자님처럼 글을 읽으면서 잘 편집이 되었는가 하면 예 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자기 과제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학부모 면담을 하잖아요. 그런 시간에 아이들이 참여를 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중에 언제 가장 행복한가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학기 스스로 가장 뿌듯하게 느껴지는 과목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기입을 하면서 본인의 흥미를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인지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이제 영재초등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뾰족하게 찾아가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성찰하고 본인의 강점 또 보완해야 될 점을 그런 과정에서 찾아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메타인지력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네. 한국 학부모님들에게 집에서 한번 이거 해보세요. 메타인지력이 좋아집니다. 측면에서 조금 솔루션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아이에게도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잠들기 전에 오늘 가장 행복했던 일, 오늘 가장 행복하지 않았던 일 두 가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한 3분 정도면 되거든요.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보통 얘기하다 보면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은 뿌듯했던 순간,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연계를 해주시면 너는 왜 그 순간에 자랑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 너의 행동이나 생각에 변화가 있어서 오늘이 더 뿌듯하게 느껴졌을까? 라는 식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메타인지적인 사고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힘든 일 같은 경우에도 뭐 성적이나 교우 관계나 이런 점에서 아이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점이 있으면 그걸 또 부모님과 나누면서 갈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지 방향성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로 하여금 나는 그럼 그것이 왜 힘들었는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아이들의 특성이 보이고 그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어떤 아이에게는 별일도 아닌 일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짐처럼 느껴지고 이런 걸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와 부모님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시고 또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내면도 되돌아볼 수 있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번째는 미디어 지능이 높다라는 특징입니다. 이제 미디어 지능 하면 많은 분들께서 코딩 잘하는 친구 혹은 기술력이 빠른 친구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미디어 지능은 미디어 혹은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지켜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그만두기 힘들어하는 것 이것도 충동이나 감정을 휩쓸려서 일어나는 모습들이고 또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보이는 쇼츠 이런 것들 무작정 믿는 거 이런 것도 미디어 변별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잘 활용을 하면서도 본인이 가진 고유의 생각이나 감정은 또 그대로 잘 지켜낼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끝까지 영재초등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보유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몇 %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96%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스마트폰 보유율이 43%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미국 전체를 통계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높고 부모님들이 미디어 지능을 보호해주는데 진심인 지역일수록 그 보유율은 조금 더 낮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급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친구들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1명 혹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개인 스마트폰 대신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워치
그것도 보호자랑만 대화가 되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한 5~6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과 연락할 수 있는 근황을 알리기 위해서 스마트폰보다는 워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예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정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이제 정체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을 더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그만 화면에 나만 볼 수 있는 미디어가 재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개입도 어려울 뿐더러 또 아이가 숨기고자 한다면 유해한 것들을 많이 보호를 해줄 수 없다라는 점이 큰 것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기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게 조금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개인이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고 언제나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시게 되면 아이가 절제력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도 알람이 뜨는 거예요. 친구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20대 중반이 돼서야 느끼게 된 것은 미디어 초감정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한 감정.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 보이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 하면 나는 슬픔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참 흥미로운 게,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게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게임이요? 게임이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에 일을 하는 게임이 업인 사람이고 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신혼 초에는 조금 서운한 거예요. 나랑 시간을 조금 더 보냈으면 좋겠는데 왜 오후 시간에 자꾸 한두 시간씩 게임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싸우다가 저희가 도달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어느 날 생각을 조금 바꿔서 만약에 남편이 이 시간에 책을 읽는다면 내가 기분이 나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게임을 그만해달라는 부탁이 쉽사리 들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보자라고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조금 화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조금 게임을 하찮게 생각했구나. 게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나의 초감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니 화가 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면 아이가 게임하는 걸 반기는 부모님들이 없죠. 한 분도 없으세요. 없죠. 그리고 저도 가끔은 아이가 엄마 친구가 이거 한다는데 게임 해도 돼? 더 해도 돼? 라고 하면 부글부글 끓죠. 나도 모르게 아니 왜 시간 낭비를, 좋은 게임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은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TV 많이 보면 바보 된다. 혹은 인터넷 많이 하면 중독된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도 모르게 미디어는 좀 경계해야 되고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인식으로 쌓이지 않았는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미디어 지능을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출발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생각했을 때도 납득이 가는 규칙이 나오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시작부터 미디어는 너는 30분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제한적인 입장으로 다가가게 되시면 아이는 엄마는 좀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래,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해 하는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리감을 좁혀 나가면서 아이와 타협하면서 현실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데는 부모의 미디어 초감정 읽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이제 미디어 지능을 키워주시는 부모님들은 규칙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러나 긍정적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에게 긍정 훈육을 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뛰지 마, 대신에 걸어볼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에게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접근을 할 때 게임 꺼, 30분만 하고 꺼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도 미디어에 대해서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은 부정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만두게 만드는 말로 여겨지기 마련인데, 이제 미디어 지능이 앞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인지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걱정되는 부분은 신체 활동을 조금 덜 하게 될까 봐 우려스러워. 그러니까 우리의 미디어 규칙은 운동을 한
뒤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를 사용하기 전에 5가지는 꼭 하고 사용한다라는 수칙으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의적인 활동하는 거. 뭐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창의력을 표현하는 거를 꼭 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신체 활동. 특히 신체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 30분 이상 아이들이 몸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권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워도 비가 오는 시애틀이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은 꼭 야외 활동, 신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수개념을 길러주기 위한 보드게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카드게임이나 덧셈이나 연산, 연습될 수 있는 보드게임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글쓰기 혹은 읽기를 통해서 문해력 같은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굉장히 도시에 살다 보니까 녹색을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시각적인 자극이 많은 미디어를 사용한다면 그만큼이나 시각이 자유롭고 본인이 원하는 곳을 쳐다볼 수 있는 자연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별거 아니더라도 뭐 땅을 판다든지 뭐 지렁이 집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끼 같은 거 뜯어다가 요정 가든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린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고를 때에도 겉보기에는 아이가 주도하는 학습입니다 라는 슬로건이 붙지만 사실은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 캐릭터가 막 잉잉 울면서 혹은 아이 보고 이 시간 내에 답을 하라면서 울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한다든지 요렇게만 해야지 동전을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된 미디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자연놀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요깁하고 싶으면 요깁하고 구멍을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만들고 이런 굉장히 열린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미디어 규칙을 정하실 때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규칙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이라고 하면 미디어 30분 하기 혹은 요 웹사이트만 가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예외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네 갔는데 그런 날에는 우리가 평소 보는 태블릿 PC가 없고 뭐 TV로 봐야 된다. 혹은 그런 날에는 핸드폰으로 봐야 되는 환경인데 평상시 우리 집에서 하는 거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혹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무제한으로 게임을 하는 집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게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엄마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예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나갔을수록 이게 흐트러질 명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사시는 곳이 또 시애틀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궁금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본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 학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있을까요? 최근 2, 3년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빅테크 부모님들께서 코딩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창의력 사고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제 본인들도 그런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점점 필수적인 교과목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내셨었고 그랬는데 한도가 많이 바뀐 것을 느낍니다.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코딩하는 엔지니어들도 대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을 익히는 역량보다는 기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행을 하면서 메모장에 용돈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AI도 굉장히 좋으니까 혹은 엑셀 시트를 쓰더만 하더라도 쫙쫙 제가 공식을 더해줘서 기입만 하면 나올 수 있어. 금액이 이렇게 얼마든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아이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요. 처음에는 노트에다가 그냥 수기로 가계부를 적게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요거는 이제 돈을 쓸 때마다 내가 쓴 금액의 숫자를 바꿔야 하니까 지우기로 지웠다가 적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는 메모장에 수기로 공식 없이 타이핑을 쳐서 가계부를 작성하게 했어요. 그러면 쓰는 것보다는 지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으니까 아이가 타이핑을 하면 요런 게 조금 편리하구나를 느끼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는
엑셀 시트나 혹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을 썼는데 얼마 남았어? 이런 질문을 가리킬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하지 않아도 AI가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구나를 조금 더 처음에 그거를 접하는 것보다는 실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빅테크 기업 부모님들이 많이 집중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과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의 차이점을 아이들이 느끼게 하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꼭 디지털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수기로 많이 보존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주면 편리하죠. 검색도 용이하고 글을 썼다가 수정도 용이하고 이렇지만 과연 편리한 것만이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인가? 지금 당장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GPT라든지 클로드 이런 걸 자주 쓰는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결론적으로 다 베리파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비판적 사고력을, 미디어 지능을 진짜 높일 수 있을까요? GPT에서 정말 좀 능청스러운 답변을 저도 많이 보게 돼가지고 네. 원래 그래야 하겠지만 검증을 2차, 3차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는데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력이 사실 AI 시대에 새로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TV를 시청할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광고를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 게 맞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 나이로 8살이다 보니까 마트에 가면 항상 화려한 장난감들을 보면서 갖고 싶어 하죠. 매번 떠날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이거는 광고 회사에서 너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버전의 패키징에 가장 너가 할 만한 디자인으로 그 위치에 이렇게 선점을 해놓은 그런 홍보물이다. 미끼다. 이러면서 이걸 진짜 갖고 싶은지 혹은 이 그림, 슬로건에 혹해서 갖고 싶은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한정판 이런 문구.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문구 같은 것도 한정판이 아닌 장난감과 뭐 패턴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이에게 이것도 다 비즈니스 모델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일깨워주려고 하는 편인데요. 이제 미디어에 그거를 적용해 본다면 아이에게 쇼츠는 왜 롱폼의 비디오보다 조회수가 높은 편일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예전에 미국 동요 어린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목소리만 출연을 했는데 그게 거의 5 밀리언 정도 뷰를 받으면서 저희 아이가 관심을 갖더라고요.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사람들이 많이 봤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 영상을 다른 영상보다 많이 좋아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홍보성 멘트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루는 구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조금 연령이 많은 친구들과는 시사적인 이야기나 뉴스를 통해서도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컨텐츠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무엇인가, 공감을 얻으려고 지금 이 멘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혹은 나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공익성의 멘트가 등장을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남편이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고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게임을 하나의 예술적인 장르로 바라보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키울 때에도 몇 살의 게임에 노출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게임부터 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남편이 조금 가치관이 뚜렷했고 그런 거를 차근차근 잘 주도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의 노출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살펴보면 제가 만나는 학부모님들, 영재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 게임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잘 변별해서 아이에게 소개를 시켜주시고, 사실 저희 남편도 헤드셋을 끼고 게임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초반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자기의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지? 라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같이 근무를 당시에 하고 계시던 아마존 직원들 중에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동호회 형식으로 직원들끼리 체육대회 대항을 하듯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소액의 상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최가 되는데 서로 부서도 다르고
뭐 직급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게임이라는 공통 관심사 안에서 팀을 이뤄서 공통적인 목적의식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또 이제 대회 날에는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게임이 과연 이렇게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것처럼 게임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성취적인 면이나 성적이나 뭐 이런 취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걱정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만 봐도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 for Education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교실 내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지어지는 빌딩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만드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것인가, 혹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과목과 연계해서 채팅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을 떠나서 포켓몬고를 만드는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얻은 게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 1년에 한 번 포켓몬고에서는 고페스트라는 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다 같이 전 세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표를 끊어서 그곳에 모입니다. 올해에는 파리에서 얼마 전에 고페스트가 있었고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게임이 뭔가 단절을 상징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참 많이 얻고요. 게임이 꼭 아이들의 집중력을 훔치고 묶어둬서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건강을 생각하고 또 교류를 생각하는, 선순환을 생각하는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아이의 게임에 너무 부정적이고 단절된다는 생각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디어라는 것이 참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또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가르쳐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모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도 이건 스마트폰 탓이다, 혹은 SNS가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하면 당장 우리 마음은 내가 뭘 잘못하는 것 같지 않고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조금 안심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이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작은 세상에 갇혀있지 않고 조금 더 부모님의 가이드 아래 건전하고 정서지능을 바탕으로 더 넓은 이 미디어 세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허용,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시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건강한 가이드라인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소연 선생님의 신간도서 결국 앞서가는 아이의 비밀, 미디어 지능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